갑툭튀란 말 아시죠? 예,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라는 뜻인데 신협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연체율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뜻도 되는 거고요.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도 됩니다. 그럼 왜 신협이 갑자기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협 전체입니다. 누적 적자 규모입니다. 마이너스 923억 원입니다. 이게 9월까지 이렇거든요. 그러면 12월까지 가면요. 결국은 1,000억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뭐 마이너스 1,000억 가지고 뭐 위험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작년에 5,716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지금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요. 2018년부터 4,245억 원, 적을 때가 2019년에 3,701억 원, 그리고 많을 때 2021년에 5,154억 원에서요. 작년에는 5,716억까지 기록을 하던 것이 올 9월에는요. 923억 원의 적자입니다. 12월까지는 1,000억 넘게 적자가 날 거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적자가 더 많이 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5,716억 원의 흑자가 나다가 갑자기 1,000억이 적자가 나면요. 그 전체적인 건 7,000억 정도 되거든요. 7,000억. 여러분 7,0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어떤 돈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게다가 신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200개가 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신협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익이 적자로 돌아선 것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연체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연체율이 2018년에 2.13%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작년에 2.47%로 올라가서 올해는 6월까지 4.03%예요. 4.03%면 장난 아니죠.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금액으로 봐서도 지금 108조 4천억 원이거든요. 거기에 4.03%니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4년 6개월 새 총 여신 규모도 66.5%가 늘어났습니다. 65조 1,608억 원에서 말입니다. 108조 4천억까지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무려 43조 2,93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66.5%가 늘어났으니까 대출이 그만큼 많이 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연체율이 4.03%가 된다는 것은 신협의 위험을 알리는 적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지금 보면 1월에서 6월까지 봤잖아요. 이게 2분기잖아요. 1월에서 9월까지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위에 제가 1월에서 9월까지 연체율 4.35%라고 써놨습니다. 이렇게 가면 점점 연체율의 폭이 커지잖아요. 연체율이.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연체하면요. 적어도 말입니다. 일거면권 같다 이러면 적어도 0.4에서 0.5%가 기준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곳을 넘어서면 0.4를 넘어서고 0.5를 넘어서면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신협은 이미 옛날부터 2% 이상의 연체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더 크게 지금 연체율이 늘어났다는 거. 3분기 기준 9월 말 현재는 4.35%가 됐다는 것은요. 결국은 2배 가까이 돼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신협 제대로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연체율이 발작을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발작을 일으켰다.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충격의 도는 점점 커질 거고요. 예, 이게 더 상황이 나빠지면 제가 봐서는 신협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 저축은행이 위험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신협도 마찬가지란 뜻이에요. 물론 이렇게 연체율이 늘어나는 데는 부동산 PF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서 2023년 9월까지 3년 6개월 사이에 보면 신협 또한 부동산 PF 대출이 79%나 늘어납니다. 1조 9천억 원이 3조 4천억 원이 됐는데요. 예, 무려 1조 5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죠. 이게 연체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연체가. 결국은 말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PF 대출이 지금 이금융권을 지금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금융권의 최대 이슈는요. 부동산 PF 대출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어디서 터질란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인 상황이 될 거라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신협까지도 부동산 PF 대출의 충격이 가해진다는 것은요. 신협이 먼저 망할지 뭐 다 망하지는 않겠죠. 이게 신용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망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많은 신협이 망할 수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그렇고요. 저축은행도 그렇고요. 상황이 진짜 어려우시죠. 농협도 단위농협 중심으로 축협도 마찬가지고요. 이금융권의 위기가 점점 커질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신협도 마찬가지고 이금융권 전체가 마찬가지인데요. 건설이나 부동산업 대출 규모가 월등하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 신협만 하더라도 건설 부동산업 대출 규모를 보면 2019년에 20조 5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38조 8천억 원입니다. 3년 새에 89.3%가 늘어났습니다. 18조 3천억 원. 굉장히 빨리 늘어나죠.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PF 대출까지 합치면 그 충격의 도는 크겠죠. 지금 건설 부동산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대출을 해줘서 건설업계가 건설을 쭉쭉 해서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원가가 올라서 건설 자체가 힘들고요. 분양도 어렵사리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미분양도 많이 나고요. 이것이 말입니다. 신협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협이 어렵다는 건 분명히 보이고요. 결국 신협이 어렵다는 것 이것도 말입니다. 이금융권이 그만큼 부동산 PF 대출로 고생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라는 겁니다. 상호금융이 4조 7천억 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속에는요. 부동산 금융 전체로 들어가 보면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다. 부동산 전체가 PF 대출이 브릿지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본 PF 대출 그리고 말입니다. 나중에 미분양이 났을 때 그것도 말입니다. 미분양 대출까지 같이 받는다고 하면 이금융권이 괜찮을까요? 저는 이금융권이 그렇게 괜찮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1금융권 은행은요 44조 2천억 원 전체 부동산 PF 대출 중에 44조 2천억 원이니까 버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연체율도 별로 안 되고요. 그렇지만 보험사 43.3% 자금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막아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요. 그러나 여신전문금융기관 26조 저축은행 9조 8천억 원 상호금융 4조 7천억 원 증권사 6조 3천억 원 과연 이들은 제대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금융권 소속 금융기관들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갑툭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뉴스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뉴스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것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현재를 가지고 기사를 쓰거든요. 현재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데 그 기사가 많이 튀어나온다는 건 그만큼 그 업계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금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것은 연일 터지고 있잖아요. 연일 터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은 부동산 PF 대출이고요. 이 부동산 PF 대출에 어떤 확실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 뉴스는 계속 생산이 되고 그 생산된 뉴스는 현장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신협과 거래하고 계신다면 진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부실채권이 3% 이하인지. 3%가 굉장히 강한 숫자입니다. 부실채권이 3% 이하는 굉장히 강한데 부실채권이 3% 이하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BIS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8%가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같을 때는 12%, 13%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아요. 저는 이 안에 있으면 괜찮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신협에 돈 놔두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동성도 100%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에요. 130%. 130% 정도는 돼야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까지만 신협에 넣어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이자 포함이거든요. 원금과 이자를 다 받아내려고 그러면 5천만 원도 아닙니다. 4,700만 원 정도. 4,700만 원 정도 넣어두는 게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은행에 상황이 좋으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부채 비율 3% 이하, 자기자본 비율 13%, 12% 이상, 유동성 130% 이상 이렇다면요. 5천만 원 넣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더 많이 넣어도 상관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위기 시절에는요. 가능하면 이자를 좀 더 준다고 하더라도요. 조심하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가능하면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까지만 저는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돈을 어이없이 날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조심하시는 거는 진짜 필수다. 그 말씀 강조하고 제가 또 강조합니다.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극단적인 위기를 3번이나 봤잖아요. IMF 외환위기 봤지요. 글로벌 금융위기 봤지요. 그리고 코로나19의 위기를 봤습니다. 그때마다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물론 이럴 때가 기회이기도 해요. 저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극단적 위기가 터진다는 이야기죠.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극단적 위기를 막기 위해서 진짜 대처를 잘해줘야 된다. 지금처럼 살얼음판을 걸을 때는 조심조심이 문제가 아니라 과감한 혁신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 요즘 같을 때는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요즘 같을 때 과감한 변신이 결국은 나라를 살린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닦아준다고요? 부모가 닦아준다고요? 그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눈물은 내가 닦아야 되는데 눈물 흘릴 일을 안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최악의 수순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융이 위험하다고 할 때는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